네, 첫째 시간에 제가 조금 오바됐는데요.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해서 이렇게 쪼개서 5타임 할게요. 자, 첫 번째 타임은 저하고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전체 역사교훈의 구조가 어떻다라는 걸 지금 배우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프린트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고 어떤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봐야 되는지 그 부분 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프린트 나온 거 뭐 화면으로 보셔도 되고요. 프린트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저랑 학습하실 부분 가운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대략 저런 것들인데요.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시간까지는요. 이 부분 볼 거예요. 역사교육의 의미가 뭔가라는 부분, 또 역사교육의 범위가 얼만큼인가라는 부분, 이 부분도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이 부분의 일부는 보신 거예요. 일부 내용은 지금 앞에 말했듯이 제가 역사교육의 구조다 그래서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역사교육의 구조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역사과 교육과정에 의해, 역사과 교육이론에 의해, 그다음에 최근 연구 동향에 의해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구체적으로는 역사교육을 둘러싼 내용과 방법의 대립을 통해라고 들어가 있죠. 쉽게 말하면 내용이 우선인가 방법이 우선인가라는 말이에요. 내용이 우선인가 방법이 우선인가. 우리에게 이제 저 문제를 적용시켜 보면 역사 교사는 많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우선일까요?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잘 가르치는 게 우선일까요? 편하게 한번 답해 보고 뭐가 우선일 것 같아요? 어? 전자요?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는 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자요? 많이 몰라도 잘 가르치는 거? 잘 가르치는 거? 두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왜 비롯됐을까요? 그렇다. 그지? 수업이라고 하는 건 교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겠죠. 학생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지금 후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학생들의 개인차 변진을 고려하시는 입장이 클 거고, 전자라고 말씀하신 분은 교수자 위주의 입장에서 말을 하기 때문일 거예요. 곧 교수이론과 학습이론 가운데서 교수이론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습이론을 더 중시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내용과 방법이라면 이쪽이 아무래도 교수 중심이 될 테고, 곧 가르치는 거 중심이 될 테고, 이쪽이 가르치는 수단, 방법 위주의 생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습, 이런 위주라고 볼 수 있겠죠.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내용 우위론자들과 저렇게 방법 우위론자들 간의 대립이 있어 왔는데 그 대립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했던 미국의 역사교육학자가 슐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슐만. 내용과 방법의 대립에 획기적 선을 그은 놈. 진짜 그은 놈이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됐든 슐만, 내용과 방법의 대립에 시사를 주거나 획기적인 제안을 했던 인물이 슐만이더라고요. 슐만은 그래서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 경류를 정확히 7가지를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교재에는 7가지 가운데 3가지만 언급돼 있어요. 그 3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컨텐트 날리지라고 번역되는 내용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와 관련한 사실, 개념, 일반화, 이론에 관한 지식들을 내용 지식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페다고지컬 컨텐트 날리지, 그래서 앞머리만 따서 PCK라고 부르는데요. 내용 지식을 갖춘 사람이 이 내용 지식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논의되어지는 방법론에 관한 지식이라고 불러요. 간단하게 줄이면 교사에게 요구되는 실천적 지식이라고 부르는 게 교수 내용 지식이에요. 교사에게 요구되는 실천적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교수 내용 지식이라고요. 페다고지컬 컨텐트 날리지. 마지막 그가 강조했던 것이 커리큘라 날리지라고 부르는 건데요. 교육 과정에 관계된 지식이죠. 교육 과정에 관계된 지식. 학원 선생님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지니는 가장 큰 차이가 그 세 번째 거예요. 입시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은요, 교육과정 언급은 하시지만 실제로 교육과정을 분석하시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진 않죠. 더 쉽게 말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수업을 진행하진 않아요. 그런데
학교에 계신 교사분들은, 선생님들은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틀이 있으면 그걸 아이들의 특성과 본인의 내용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재구성해요. 자, 아주 러프하게 이야기해드리면 학원 강사들은 교과서나 잡서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그와 연관한 기출문제나 그와 연관한 예상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해요. 그렇지만 현장에 있는 교사분들은요,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을 참고는 하되 그걸 적극적으로 수업에 다 반영하진 않아요. 일부는 반영을 하고 일부는 본인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합쳐요. 이걸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라고 부르는데, 현장에 있는 교사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갖고 계신 지식이 커리큘러 날리지, 이른바 교육과정 지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슐만이 제안한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 7가지다. 그 가운데 3가지가 시험 문제에 빈출된다. 자, 키워드만 잘 머릿속으로 떠올려 봐봐.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 슐만 3가지. 시작.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 슐만 3가지. 내용 지식, 교수 내용 지식, 교육 과정 지식. 네. 자, 한번 앵글 저 잠깐만 벗어날게요. 저 따라오지 마시고요. 여기만, 요 분단만.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 슐만. 자, 3가지. 3가지. 시작. 내용 지식, 교수 내용 지식, 교육 과정 지식. 자, 여기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 슐만. 시작. 몇 가지? 3가지. 실, 2, 3.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자, 다시 여기 역사교육론의 전체 구조는 3가지 구성 요소의 합이다. 1. 자, 눈을 보고 긴장을 해. 1. 역사과 교육과정의 이해다. 2. 역사과 교육이론의 이해다. 3. 슐만의 역사 교사에게 요구되어지는 지식의 종류 3가지. 1. 2. 3. 교육과정 지식. 절대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제 말과 제 손과 제 표정에만 집중을 해. 일체 다른 신경 쓰지 말고 외우도록 하고. 알겠습니까? 아, 표시해뒀다가 집에 가서 외워야지. 잊어버려. 여기서 외우고 여기서 끝내. 알겠죠? 집에 가서는 그냥 복습만 하면 되는 거고. 열심히 필기해뒀다가 집에 가서 해야지. 산업화 시대의 교수 모델이야.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는 인풋해, 처리해, 아웃풋해. 인풋해, 처리해, 아웃풋해. 투입, 산출 모형을 적용하는 거라고. 알겠죠? 한 번 더. 역사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 종류. 누가 말했다? 몇 가지 말했다? 뭐뭐뭐? 문장으로 말해보자. 키워드 말했으니까 문장으로 바꿔보자. 미국의 역사교육학자인 에리스 슐만은 시작.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의 종류를 3가지로 제한한 바 있다. 첫째, 내용 지식. 둘째, 교수 내용 지식. 셋째, 교육과정 지식. 이 바로 그것이다. 그걸 논술로 쓰면 벌써 4줄이야. 4줄. 그러니까 키워드로 외우고 있는 것들은 7단어 정도 되지만 그걸 문장으로 바꾸면 굉장히 길어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키워드를 암기해서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면 교육학 20점, 역사교육학 22점 합쳐서 42점 부분을 커버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알겠죠? 계속입니다. 슐만의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의 종류들을 알아봤고요. 그 특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교육학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 내용의 범위를 구조화시킨다고 그랬죠. 앞에 우리 구조화시킨 표를 봤고요. 개론서를 읽을 경우에 이 개론서 목차와 연관시켜 암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랑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암기하도록. 3, 4차시 수업에서는 전통적인 역사교육의 목적론, 출제가 많이 되기도 했었어요. 이걸 5대 목적론이라고 부르기도 해. 쉽게 말해서 역사를 왜 가르치는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역사교육의 목적론, 몇 대 목적론이라고요?
키워드야. 기억해야 돼. 몇 대 목적론? 전통적인 역사교육 목적론 가운데 몇 대 목적론? 5대 목적론. 꼭 기억하셔야 한다고요. 전통적인 역사교육 목적론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보자. 다양한 논의들. 외국학자 2명, 국내학자 2명 있어. 화이트와 리라는 외국학자들이 있고요. 정현백과 이노라는 국내학자들이 있어. 몰라도 되니까 따라만 해봐. 화이트와 리의 논쟁, 이노와 정현백의 논쟁. 외워봐. 자, 그럼 키워드 해보자. 전통적인 역사교육의 목적론은 5가지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둘러싼 그 밖의 대안적 논의의 범주들과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것은 외국학자 2명과 국내학자 2명 간의 논쟁을 중심으로 진행된 바 있다. 외국학자로는 화이트와 리의 논쟁이 대표적이고 국내학자로는 이인호와 정현백의 논쟁이 대표적이다. 지금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말, 활용하고 있는 말이 책에 나오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쓰여 있어. 그러니까 저처럼 키워드를 잘 외우고 있으면 그리고 그걸 문장으로 바꾸는 노력을 몇 번만 하면 1, 2월 달 가운데 한 2~3번만 반복하면 여러분 스스로도 키워드를 바탕으로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말하기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필요해. 꼭 말을 해보셔야 된다고. 키워드를 가지고 말해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저는 역부족이에요. 녹음을 해. 녹음을 하라고. 강의 내용을 녹음을 해서라도 지하철 안에서 미친 듯이 들어. 집에서 공부 안 된다. 그냥 미친 듯이 귀에 듣고 있어. 제 목소리가 짜증날 때까지 들어. 반복해서 듣다 보시면 세뇌가 될 거야, 슬슬. 아시겠어요? 자, 다시 활류해봐, 활류. 내가 외울 거 지금 3가지 말했다, 3가지. 맨 앞에 역사교육의 구조 말했고, 2번째, 슐만 이야기했고, 역사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 3번째, 목적론 이야기했다, 목적론. 자, 3가지를 A4 한 장 분량이다. 말을 해보자. A4 한 장 분량이야. 자, 역사교육론의 전체 구조는 3가지 구성 요소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역사과 교육과정의 이해이며, 둘째, 역사과 교육 이론의 이해이다. 셋째, 최근 역사교육의 연구 동향의 이해까지가 그에 포함된다. 한 문단. 그 다음 또 한 문단. 역사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의 종류를 미국의 역사교육자인 에레스 슐만은 3가지로 제안한 바 있다. 내용 지식, 교수 내용 지식, 교육과정 지식이 바로 그것이다. 좀 더 부연하면 내용 지식은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와 관련한 사실, 개념, 원리, 일반화에 관계된 지식이다. 교수 내용 지식은 가르치기 위한 실천적 지식으로 내용 지식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추, 감정이, 비교 등과 관한 실천적 지식으로 할 수 있다. 교육과정 지식은 해당 교과목을 교수하는 데 있어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능력 및 상관성이 있는 타 교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능력까지를 포함한다.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가 또 한 문단이었어. 이제 마지막 한 문단. 역사교육의 목적론은 역사교육을 왜 가르칠 것인가? 정당성에 관한 물음이다라고 할 수 있고, 전통적으로는 5가지 목적론의 범주로 설정되어서 설명되어져 왔다. 이를 둘러싼 대안적 논의나 다양한 스펙트럼은 외국 역사교육자 2명과 국내 학자 2명 사이의 논쟁을 중심으로 벌어져 왔는 바, 화이트와 리의 논쟁이 대표적이고 이인호와 정현백의 논쟁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한 번에는 못 외워도 되니까 이렇게 외우는 방법을 쭉쭉쭉 제가 수업 말미에 또 물어볼 거야. 강의 계획서 보면 맨 말미에 암기하는 부분 있지? 그때 한 번 더 정리하고 매 주마다 이렇게 습관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타학원 4개월 이상 수강한 것만큼은 돼. 타학원.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외우라는 부분은 꼭 외우고, 말했듯이 키워드를 먼저 뽑고 키워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키워드를 연결해서 뭐로 바꾸는 연습?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면 월등히 나아질 거다라고요. 자, 계속 전통적인 역사교육의 목적론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볼 거고, 이런 목적 논의의 구도, 아까 말한 화이트와 리의 논쟁, 이노와 정현백의 논쟁이 지니는 한계와 대안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목표를 살펴볼 건데
목적과 목표의 차이는 아시지? 그죠? 전략과 전술의 차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 목적은 번역하면 영어로 aim이라는 말을 쓰고 목표는 objective라는 말을 써. 그러니까 목적은 훨씬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목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추상적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 이념, 교육 목표, 교육 목적, 교육 목표와의 상관성을 따져 물을 때 항상 이런 그림을 그리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수록 구체적이다. 밖으로 나아갈수록 추상적이다라는 전제하의 그래프였지. 가운데 있는 게 목표, 여기 있는 게 목적, 맨 바깥에 있는 게 이념. 자, 해보자. 우리나라 교육 이념. 그렇지. 논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 홍익인간. 교육 목적. 21세기. 민주시민의 함양이야.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이라고. 그죠? 우리 과목의 목표. 역사과 핵심 역량의 육성이야. 역사과 핵심 역량의 육성. 이런 위계 차이가 있다고. 높낮이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위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순서대로 진술이 돼야만 하는 거야. 이념, 목적, 목표. 시작. 위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목적을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 칸에 해당하는 목표를 살펴보는 거라고요. 목표 설정을 둘러싼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크게 두 가지 입장에 나누어져. 하나는 목표 진술을 구체화하자, 상세화하자, 명세화하자. 구체화, 상세화, 명세화 다 똑같은 말이야. 목표 진술을 구체화하자, 명세화하자, 상세화하자라는 사람들의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굳이 교육 목표를 그렇게 명세화할 필요는 없다. 그에 대한 반대론자들이 있고 그 반대론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예술 영역의 교육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아이즈너야. 아이즈너가 제안한 구현 목표라고 하는 것이 상세화, 명세화, 구체화된 행위 목표 진술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던 개념이라고요. 이해하시겠어? 예를 들면 이렇게 봐봐. 그가 제안했던 것처럼, 아이즈너가 제안했던 것처럼 정물화를 그리는데 요구되어지는 구도, 실제성이나 사실성, 그 다음에 물감이나 색채에 대한 이해, 요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목표를 잡았다고요. 그럼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오브제가 세 가지가 되잖아. 곧 목표를 수행해야만 하는데 꼭 도달해야 될 지점이나 활동이 세 가지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체육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야. 100m 달리기를 15초 안에 트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달릴 수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조건 진술이 지나치게 많아. 설령 그 조건을 다 수락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림을 잘 그렸다거나 100m를 잘 달렸다거나 라고 말할 수는 없어.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그냥 간략한 주제 형식으로만 제안하자라는 게 아이즈너의 개념이야. 산을 바라보고 산수 풍경화를 자기 입장에서 그려볼 것. 이렇게 목표를 제안하자는 거지. 100m를 나름대로 뛰어볼 것.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꼭 100m를 뛰는데 침을 한 방울도 안 흘린다거나 15초 안에 뛰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산업화 이후에 테일러리즘이 빚어낸 결과고 그 테일러리즘의 영향을 받았던 1900년대 초반에 타일러리스트들의 주장이야. 테일러리즘의 영향을 받은 타일러리스트들의 주장이라고. 그 산업화의 기능 모델의 역점을 뒀던 것 가운데서 목표 우위론자들 또는 목표 지상주의자들에 내세운 결과라고. 따라서 산업화 시대에 요구되었던 역량이나 목표 영역을 교육 영역에 그대로 쓸 수 있다 없다를 둘러싼 대안이나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됐죠. 곧 목표 우위론자들에 대한 대안으로 내용 우위론자가 등장하게 되고 방법 우위론자가 등장하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교육학 영역에서 다 다루게 될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역사교육 쪽에서도 목표를 아주 구체화시켜서 쓰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즈너처럼 아니다. 간략한 주제 형식으로 느낌이나 감정이나 행동을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만으로 진술하자라고 하는 부류로 양대 산맥으로 나뉘게 돼. 목표 진술을 둘러싼 찬반론이라고 불러. 시작. 목표 진술을 둘러싼 찬반론.
그러니까 물론 그 찬반은 상세화할 건가 상세화하지 않을 건가 이를 둘러싼 찬반론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구현 목표가 등장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곧 행동 목표에 대한 또는 구체화된 상세화된 목표 진술에 대한 대안으로 구현 목표가 등장하기도 했고, 이 구현 목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등장했던 것이 성취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치브먼트 스탠다드라고 불리는 건 학습자들이 특정 연령대나 특정 학년대에서 반드시 수행하거나 달성해야만 하는 목표를 의미해. 단 이전의 목표와는 뭐가 다르냐?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어. 이전에는 목표만 있었는데 성취 기준 안에는 목표와 활동이 들어가 있어. 곧 내용과 방법 영역이 동시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게 목표와 지는 차이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텍스트를 읽어나가면서 갖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서브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이 솔루션이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떤 데서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최근에는 18년도 B형 8번, 21학년도 B형 7번 문항으로 출제된 바가 있는데 빈출도가 되게 높다. 주로 출제된 내용은 누구다? 슐만 아저씨다. 그죠? 교사들이 교수활동 또는 수업활동에서 내용을 구성하고 실천하는데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무슨 지식? 요거 또 무슨 지식? 교육과정 지식. 이 두 개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다고요. 교수 내용 지식, 교육과정 지식. 이 개념을 쓰라고 물어보기도 하는 기본 문제도 있었는가 하면 사례를 주고 교수 내용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써보라라고 하는 적용 문제도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조선의 3사, 고려시대 3사를 비교하면서 비교에 해당하는 교수 내용 지식의 사례를 써보라는 문제가 출제된 바도 있었더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념이나 내용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이걸 바탕으로 뭐 할 수도 있어야 된다? 적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 적용된 지식이 난이도가 되게 높아진다. 근래에는 어쨌든 난이도가 낮은 이런 것들만 물어봤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것도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적용에 관계된 2000년대 초반에는요. 이런 걸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팁은요. 팁은 사례에 해당하는 답안을 요구하는 적용 형태의 문항이긴 하지만 교수 내용 지식이거나 교육과정 지식을 명확히 구분하고 활용하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도 답안 쓰는 데는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 후자가 개념을 이해하고 이 개념의 뜻 정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라면 요 전자는 사례에 해당하는 거니까 사례. 실제로 교수 내용 지식에 해당하는 사례, 뭐 유추도 있고 비교도 있고 감정이입 같은 것도 있거든. 유추, 비교, 감정이입 요 세 가지 사례를 보고 이 세 가지 항목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아셔야 돼. 알겠죠? 외워야 될 부분이기도 해. 자, 네 번째 외워본다. 네 번째. 아까 세 번째 거였어. 슐만은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의 종류를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지난번부터. 뭐뭐뭐? 언니 정신 차려. 집중도 떨어진다. 딴 데 보지 말고. 응? 미안한데 여기 와 있는 5시간만큼 문제 집중하자. 교사 요구되는 지식 뭐? 시작. 시험 문제 뭐뭐 많이 나온다고? 교수 내용 지식과 교육 지식. 교수 내용 지식의 종류 세 가지 있다고. 유추, 비교, 감정이입. 시작. 시작. 자, 합쳐보자 문장으로. 슐만은 미국의 역사학자인 슐만은 역사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의 종류를 세 가지로 제한한 바 있고 내용 지식, 교수 내용 지식, 교육 과정 지식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 가운데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됐던 것은 교수 내용 지식과 교육 과정 지식이었고 크게 시험은 두 가지로 나누어 출제된다. 이를 사례에 맞춰서 적용하는 이른바 교수 내용 지식의 유형을 쓰라거나 교육 과정 지식의 범위를 쓰라거나 하는 문제인데 비해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하고만 있으면 답을 쓸 수 있는 교수 내용 지식 그걸 답으로 쓰는 것이거나 교육 과정 지식 이걸 답으로 쓰는 문항이 지배적이었다고. 알겠습니까? 지금 저하고 외운 게 4개였는데 그 4개만 잘 외워도 벌써 두 번 정도 반복되었던 문제 출제는 얼마든지 답을 쓰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꼭 외우셔야 돼.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겁니다, 이제.
2010년에 2차 일본 문항과 같이 전통적인 역사교육에 지니는 문제점. 아까 이게 전통적인 역사교육의 목적이 몇 대? 5가지가 있다고 해서 5가지. 이런 단순 암기형 문항도 있지만 18년도 B형 8번 문제처럼 외국 역사학자들의 논쟁, 리와 화이트의 논쟁을 서술하는 문제일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아울러서 전통적인 역사교육의 목적론과 비판, 또 반비판도 있어. 반비판도. 이건 아직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반비판. 국내 학자인 정은백과 이인호의 논쟁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면 충분하다. 이거 외워야 되겠지. 그러면 정은백 교수와 이인호 교수는 뭘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가? 그들 논쟁의 핵심적인 논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자기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기 위한 근거, 그걸 논거라고 부르거든. 이 두 학자들의 논리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아직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왔다고. 나올 확률이 높다고.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항은 2020학년도 B형 6번과 같은 뭘 제시한 거다? 성취 기준을 쓰라거나 평가 기준을 쓰라는 거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교육과정 평가원에 가면 교수학 자료집이 있는데 이 자료집에 몇 단원을 샘플링해서 보거나 아니면 교사형 지도서, 교사형 교과서의 사례를 눈에 익혀서 그 가운데 한두 가지만 정확히 암기해두면 된다. 한두 가지의 사례만 평가 기준이나 성취 기준 이런 것들을 암기해두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을 거다. 제가 제안하고 있는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3가지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오늘 배우게 될 내용 가운데 출제된 것 말고 출제된 것도 반복성이 강하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출은 계속 나온다고요. 그 이외에 기출된 것 이외에 어떤 것들이 또 나올 수 있느냐를 3가지로 말씀드렸다고. 전통적인 역사교육의 목적론의 비판에 대한 반비판.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국내 학자인 정은백과 이인호의 역사교육 논쟁. 이게 두 번째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의 사례를 쓰시오. 그 가운데서도 요요. 평가 기준을 상중하로 나누어서 상중하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써보라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고요. 알겠죠? 제가 1, 2월 달에 나눠드리는 이 프린트는 3, 4, 5, 6월 달에 굉장히 효과적일 거야. 굉장히. 그러니까 기출문제 분석집을 가지고 작년하고는 다르게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미 책을 낼 거거든요. 기출문제 책을 구입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그냥 기출문제 평가원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묶으셔도 돼. 편집하셔도 되고. 그 절차가 번거로우실까봐 제가 그냥 묶어놓은 것 뿐이니까요. 미리 이렇게 제가 땡겨서 하는 건 기출의 빈도만큼 전년도 시험 문제에서 커졌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당분간은 기출의 빈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을 위해 드리는 팁이야. 올해는 내용에 대한 공부, 기출에 대한 공부 비중을 거의 반반 정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만큼 기출문제 비중을 높여가시라고. 이해하시겠죠? 문제가 있고 지문이 있고 답안 작성 요령이 있습니다. 밑에 답안 작성 방법이요. 그럼 누차 말했듯이 요거 외워야 돼. 작성 방법에 써있는 기준 이거 외워야 되겠지. 키워드들. 그 다음에 이건 눈에 익혀두기만 하면 돼. 사례는. 시험 문제가 어떨 때 어렵냐. 여기 들어가 있는 사례가 답으로 바뀔 때가 있어. 여기 들어가 있는 사례가 답으로 바뀔 때가 있다고. 이걸 잘 쓰는 게 기출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을 외우는데 신경을 쓰는데 실제로 기출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지문 내용 가운데 키워드가 뭐고 이 내용 가운데 어떤 것들을 시험 문제로 물어볼 수 있겠는가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수생들은 만약에 지금 기본이론 강의를 들으시면서 스터디를 할 거다라고 하시면 스터디 할 수 있는 건 이게 제일 좋아. 남들 공부 안 할 때 1, 2월 달부터 어렵게 공부를 시작하셨으니까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효과를 볼 거면 기본 강의는 그냥 눈으로 듣기만 해. 귀로 듣기만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복습하실 때 요것만 해봐. 기출문제 나왔던 것 가운데 요 지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가운데 키워드들 골라보고 시험 문제로 변형됐을 때 어떤 것을 답을 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만 고민해 보셔도 이미 시험의 반은 정확히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 학습 내용,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의 개관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일단 맛만 봐보게. 오늘 배울 내용 이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요 내용들만큼은 꼭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 이해하면 안 되고 저는 반드시 블룸의 목표 분류학 가운데 적용, 이해,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다 이상을 요구합니다. 지이적 분종평 가운데서 지이적 분종평, 그러니까 인지적 영역의 6단계의 목표 위계 가운데서 지식은 필요 없어. 이해 부분부터 필요해. 이해 부분부터. 이해. 뭘로 표현할 수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다. 모르고 있는 것이다. 모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역사 지식을 제3자에게 설명을 해줘서 그 사람을 납득시키거나 이해시키지 못하면 나는 모르고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는 그때까지 하는 거야. 그때까지. 내가 남에게 설명을 해줬을 때 상대방이 알겠어 라고 한다라면 내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말하지 못하면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외우고 반복하시는 거라고. 알겠나요? 요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 꼭 알고 있어야 될 용어들, 키워드들 관련한 부분이에요. 양이 많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꼭 매 주마다 이제 요것 아니면 요거보다 조금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될 텐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 가지고 문장으로 말씀하실 수는 있어야 돼. 알겠죠? 네. 자, 하나하나 봐봅시다. 그러면 파트 01번입니다. 1. 역사교육의 의의라고 써 있습니다. 위계가 중요하다고 했지. 위계가 목차. 그 의의 하위 목차로 들어가 있는 게 01. 역사교육의 개념. 02. 역사교육과 역사교육학 이렇게 들어가 있죠? 찾았죠? 그럼 어디다가 그걸 써야겠어? 하위 목차를? 역사교육의 의, 그래서 밑에 빈칸 들어가 있는 부분 있지? 연필로 거기다. 무조건 필기는 연필로 하라고 했습니다. 역사교육의 의라고 써 있는 부분을 볼까요? 진짜 그걸 써야겠다. 한 장 한 장씩 넘기는 거를. 안 되겠다. 불편해서. 자, 여기다가 요렇게 쓰시는 거겠지? 그치? 1 뭐라고 쓰고? 역사교육 개념이라고 쓰고 1 숫자는 안 써도 돼. 그냥 역사교육의 개념 요렇게 쓰시고요. 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역사교육과? 그렇죠. 역사교육과 역사교육학이 되어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아시겠지? 역사교육은 역사를 해당하는 이렇게 목적어가 있고 가르친다라는, 교육한다라는 말에 수어가 있어. 그러니까 술목구조지. 이른바 서술형이라고. 역사를 가르친다라는 말이야. 그런데 이건 역사를 가르친다라는 것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이란 뜻이지. 하나의 학문이 될 거면 그 학문에 요구되는 고유한 개념이 있어. 개념, 연구 방법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 연구자가 있어야 돼.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학문이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역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몇몇 개념들을 알아야 되는 거고, 역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연구 방법을 써야 되는가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역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저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석박사들이 많아야 된다고. 그럴 때만 그게 뭐가 될 수 있어? 학이 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이건 그냥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야. 이건 그에 관계된 학문이고. 시작. 행위야. 그에 관계된 학문이라고.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이고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에 관한 학문이라고. 시작. 그치? 외울 만한 값어치가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뭐만 글자가 다르잖아. 역사 교육이고 역사 교육학이고. 그러니까 역사 교육에 관계된 학문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어? 그걸 역사 교육학이라고 해.
2008년도에 양호한 교수는 서울대 역사교육지라는 개간지 잡지 안에서 역사교육의 성과 숙제라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어. 역사교과학의 성과와 숙제라고. 명칭이 좀 다르지. 역사교과학. 교과학. 알다시피 역사교육학 이렇게 해버리게 되잖아. 또는 역사교육 이렇게 되잖아. 학교 교육의 문제만이겠어? 사회교육이나 성인교육의 문제도 관계된 거겠어? 야, 우리 일반인들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동네 쌀집 아저씨도 우리나라는 역사 교육이 엉망이야 이런 말 하잖아. 그거는 학교 교육 차원에만 국한된 거야. 성인 교육, 학교 교육 이후 차원에도 포괄되는 말이야. 우리가 밥그릇을 우리가 더 오랫동안 이걸 해먹을 거면 학교 교육으로 끝나야 되겠어? 성인 교육까지로 나아가야 되겠어? 그렇지. 우리는 항상 그렇게 돼야 돼. 에? 그러니까 역사 교육의 주권을 지키고 싶잖아. 하다못해 역사 교육의 티오를 지키고 싶잖아. 학교 교육에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돼. 일반인들까지 포괄하는 역사 교육의 문제를 논의해야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안 되면 YMCA나 사회 기반시설 하다못해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데로 가서도 우리가 밥벌이를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 근데 역사 교과학이라고 명칭을 딱 붙여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그건 말 그대로 교과목으로 편성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육을 가르치는 것에 관한 학문이라는 뜻으로 좁혀지게 돼.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학자들이 양호한 교수의 글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꿈은 창대하고 원대하나 교육학으로서 역사 교육학으로서 입지를 좁히고 말았다라고 평가를 해. 혹여나 읽어봤던 책 안에서 교과학이라는 명칭이 나오면 역사 교육학의 대안적 명칭으로 서울대 양호한 교수가 제안한 개념이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 알겠죠? 자, 여기까지 썼습니까 이제? 역사교육의 개념, 역사교육과 역사교육학. 그럼 봐봅시다. 역사교육 개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 인간 과거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고 이를 기초로 사고력, 통찰력을 신장시키며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활동이다. 그죠? 세 가지로 끊을 수 있겠지.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지식 어디까지? 지식을 어디에 관한 지식? 과거에 관한 지식. 기능 사고력과 통찰력을 신장시키며까지. 가치, 태도, 함양 거기까지죠. 그지? 그럼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활동이 되겠지. 종합적이고 전인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아울러 그걸 줄이면 간략하게 줄이면 2번처럼 돼. 2번처럼 과거 인간 활동을 이해하고 현재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 활동이다. 근데 저는 밑에 나와 있는 표처럼 기억하기를 바라. 그렇게 구조화되게 기억하기를 바라. 물론 시험 문제는 절대 안 나와. 그런데 상식적으로 답할 수는 있어야 돼. 누군가가 야 역사 교육이 뭐냐? 이러면 역사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무식한 티를 내면 안 된다고.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역사 교육은 인간의 과거 활동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고 이를 기초로 역사적 사고력과 통찰력을 신장시키고 더 나아가 학습자들에게 바람직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태도를 배양해 주기 위한 교육 활동을 말합니다. 있어 보이잖아. 그렇지? 역사 교육이 뭐냐 그러면 역사 가르치는 관계다. 나 처음 들어보는데 학교에서 배워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무식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고급지게 표현하는 것도 좋죠. 그죠? 고급지게 표현하는 게 좀 길다. 그럼 밑에 하는 짤로 방식을 활용해. 과거 인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과거 인간들의 활동을 이해해서 현재 시사점을 얻기 위한 과목이다. 또는 얻기 위한 활동이다. 이게 역사교육이다 라고 말하면 돼. 다 어려워. 그냥 이렇게만 해. 이렇게. 현재, 과거. 자, 이걸 배워. 여기를 포함해서야. 현재까지를 포함해서야. 이걸 배워.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려고 해. 이렇게. 또는 뭐 치마를 입혀도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되려고 해. 그죠? 이 두 개를 이렇게 융합한 말로 이렇게만 써주면 돼. 그럼 끝이지. 그치? 이걸 가르쳐. 이걸 가르쳐. 머리 크잖아. 머리가 크잖아. 나 머리 크잖아. 사고력, 통찰력. 그치?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 저 통찰력이 큰 사람, 그런 사람은 원래 대두야. 텔레토비 봐. 그치? 3분의 1, 이등신 이런 사람들이 원래 머리가 좋아. 응. 밑에 2단 하나만 끝이잖아. 바람직한. 바람직한 가치관이나 태도를 확립하기 위한 교육활동. 그걸 역사교육이라고 해. 알겠죠?
외울 필요는 1도 없어. 이 역사교육의 성격. 모학문이 뭐야? 모학문이? 이 역사교육론의 모학문, 어머니 학문이 뭐냐고. 역사학이잖아. 그지? 역사학. 수단적으로 뭘 활용하고 있는 거고? 교육학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해볼까? 아무것도 아니야. 역사학은 요래. 교육학은 요래. 역사교육학은 양다리를 끼고 있지, 이렇게. 그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역사학자들은 역사교육학을 너 우리 쪽에 발 끼고 있구나. 너 나의 하위학문이다 라고 말을 할 거고. 그지? 역사학의 하위학문이 역사교육학이다 라고 말을 하겠지? 사학과 교수들은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아시겠어요? 그런데 교육학과 교수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교육학의 범주 안에 교과교육학이라는 게 있다. 역사교육학도 가르치는 교과목이니까 교과교육학 가운데 하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역사교육학은 교육학이다 라고 말을 해. 그죠? 현재 시스템에서는 이 말이 더 타당해 보여. 왜냐면 학위가 다 우리도 교육학 석사, 교육학 박사 이렇게 주거든. 그죠? 역사 전공하면? 역사 전공하면 역사학 박사야? 교육 박사야? 그럼 문학 박사야. 문학 박사. 어? 문학 박사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인문학의 특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라는 거고요. 역사학 자체는. 교육학은 응용학문이죠. 응용학문. 사회과학 가운데 응용학문에 해당하는 거니까 역사교육도 교육학의 하위 영역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싸워.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심하죠. 이게 아까 말한 내용. 이게 방법이야. 내용과 방법 간의 갈등. 여러분 같은 경우도요. 만약에 저 역사 교사가 될 거면 꼭 사범대를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사범대를 나오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지금 우리는 사범대를 나오지 않아도 가능하잖아. 왜? 교직 이수를 하니까. 교육학 과목을 듣잖아요. 맞죠? 응. 이제 앞으로야 2028년부터 이제 경로를 단순해서 사학과 교직 이수 과정이나 교육대학원을 통한 교직 이수 과정을 없애겠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예전처럼. 이제 사범대 나온 사람들만 교사를 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뭐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까 또 다르게 이제 뭐 들고 일어서면 또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부분이야. 아무튼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지금 이렇게 역사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쪽 학문에 속하기도 하고 이쪽 학문에 속하기도 해서 바람직한 이상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트리니티를 이루는 거지. 역사학, 교육학, 역사교육학이 각각 독립적인 학문적 지위를 차지해서 각각의 학문의 발전을 모색해보려는 시도.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이 단계까지 온 것 같진 않고 현재는 요 중간쯤 어디? 여기서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다라고 치면 2단계에서 2단계까지 나아가는 그 중간쯤 어디 정도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교육학은 필연적으로 모학문인 역사학의 특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일본의 특성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역사학의 특성인 뭘 중시한다? 시간 개념을 중시한다. 둘, 인간 생활의 전체적 측면을 다루기 때문에 종합적인 접근 방법. 그 정치도 알아야 되지, 경제도 알아야 되지, 사회나 문화도 알아야 되지, 예술도 알아야 되지.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그 종합적인 접근 방법 가운데 문학적인 방법이라는 것도 있고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걸 전부 다 포괄하기도 해. 대표적으로 문학적 방법으로 활용되는 게 재사고, 유추, 상상, 감정이. 더 쉽게 말을 하면 소설이나 문학 작품을 읽다가 우리가 흔히 동원하게 되는 사고작용 가운데 하나야. 재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유추,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하기도 해. 그 다음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인물이 되어보기도 하고 직접 그 인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는 감정이입을 시도하기도 하죠. 하지만 역사가들은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기도 해. 사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탐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되는 자료 수집, 분석, 비판, 평가, 종합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과학적인 것들입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말이 자꾸 끊기지? 이렇게 역사교육은 문학적 방법과 과학적 방법 이 두 가지 동시에 활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학적 방법과 과학을 봐. 이거 끊기잖아 자꾸. 왜 그래?
이제 3분만 있다가 고칠게. 문학적 방법과 과학적 방법을 동시에 쓰는 거라고요. 자, 오른쪽 참고만 하셔. 역사교육학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개념 정의는 그렇게 긴데 역사교육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역사 가르치는 것을 학문화한 것을 역사교육학이다라고 부르면 된다고요. 밑에 2번에 보시면 역사교육의 개념 정의 그 가운데 두 가지로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광의의 교육과 협의의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그림을 한번 봐볼까? 협의의 교육을 보면 협의의 교과 교육의 입장을 보면 역사 교육도 교과 교육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교육학의 하위 학문이다라는 지향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했지만 우리 역사 교육학은 이렇게 나아가는 게 좋다라고 했지. 이렇게 오른쪽에 써 있듯이 역사 교육학은 교육학과 별개의 학문으로 또는 독립적이거나 독자적인 학문으로 나아가는 게 좋다고. 그 그림 밑에다가 영역 고유인지론이라고 써 있는 그 밑에다가 독자성 또는 독립성이라고 쓰시고요. 오른쪽 교육학 밑에다가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겠어? 통합성을 주장하겠지. 통합성을 교육학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게 될 겁니다. 뒤에 넘겨보시면 그와 유사한 주장이 또 있다. 역사교육학이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해. 탐구 대상이 있어야 되고 개념이 있어야 되고 방법적인 원리도 있어야 돼. 아까 거기서 한 가지 더 추가했었지? 연구자도 있어야 돼. 연구자도. 응? 연구자까지가 포함되어져야지 학문적 적합성, 이른바 역사교육학이라는 명칭을 띌 수가 있어. 사회과와 역사과도 마찬가지인데요. 해방 직후부터 현재까지야. 그러니까 1945년에 교수 요목이 소셜 스터디즈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할 때부터 2022년 현재까지 두 과의 대립이 나타나. 사회교과와 역사교과. 사회교과는 역사과가 사회교과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통합성을 강조하는 사람들, 이른바 통합론자라고 부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독립론자 혹은 자율론자라고 불러. 우리는 사회교과와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교과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지. 자율론자 혹은 독립론자라고 부른다고요. 자율론자, 독립론자. 따라서 통합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밑에 표에 들어가 있듯이 공통점을 강조할 것이고, 저희처럼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차이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 따라서 만에 하나 시험에 나오더라도 공통점은 물어볼 리가 없어. 역사교육론 문제니까 차이점을 물어보겠죠. 어떤 차이가 있어? 시간적 측면을 더 중시한다라는 거, 인문학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 아울러 구체적이고 특수한 성격, 사실 그 자체가 역사과에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역사교육학은 그 3번에 써 있듯이 서로 구분되어지는 게 옳아. 역사학과도 다르고 교육학과도 다른 독자적인 학문이 돼야 되는 게 옳고, 역사학의 대상은 주로 언어적 상황, 이른바 사료를 바탕으로 하는 언어적 상황이지만 역사교육의 대상은 교육적 상황이라는 점도 달라. 그래서 교육학 이론을 역사교육에 적용할 때도 우리 과목의 특성을 적절히 알고 조정을 해야만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올 거 있냐? 없어. 1도 없어. 가볍게 참고하고 읽어보시기만 하면 돼. 잠깐만 또 한번 쉴게요.